1950년 12월 한반도의 겨울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잔혹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영하 20도, 체감온도를 영하 30도까지 떨어뜨리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기세였습니다. 함경남도 흥남부두, 그곳은 더 이상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한포사격 소리,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들의 비명, 살기 위해 짐 보따리를 이고지고 밀려드는 10만 명의 인파가 뒤엉킨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등 뒤에서는 중공군 12만 명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시퍼런 동해 바다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미군 지휘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도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역관이자 의사였던 민간인 현봉학 박사였습니다. 장군님, 제발 이 사람들을 태워주십시오. 이들을 버리고 가면 중공군에게 다 죽습니다. 장군님은 기독교인이시지 않습니까? 신께서 이 비극을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군사작전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아니,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단 한 사람의 끈질기고도 처절한 호소가 훗날 전쟁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탈출 작전인 흥남철수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오늘은 10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도 평생 침묵 속에 살았던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현봉학 박사는 굳이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유학한 뒤 귀국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 같은 인재는 살아야 하니 부산으로 피난을 가라 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내가 도망가면 미군과의 소통은 누가 합니까? 나는 조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편안한 흰색 의사 가운 대신 흙먼지 날리는 군복을 입고 해병대 통역관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렇게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이 되어 전장을 누비게 된 것입니다. 그가 편안한 삶을 버리고 전쟁터 한복판을 선택했기에 결정적인 순간 알몬드 장군을 만날 수 있었고 기적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흥남철수 작전이 있기 한 달 전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 마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미 10월부터 은밀하게 12만 명의 중 공군을 개마고 원산 악지대에 매복시켜놓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7일 밤 소름 끼치는 꽃과리와 피리 소리가 어둠을 찢으며 기습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병 1사단과 국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낮에는 미 공군의 폭격 때문에 쥐 죽은 듯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시커멓게 몰려오는 중 공군에 인해 전술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더 큰 적은 추위였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 기관총의 놀이쇠가 얼어붙어 격발이 안 되고 수류탄 빈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피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부상병을 치료할 모르핀 주사액마저 얼어버리는 극한의 상황. 수많은 병사가 총탄이 아닌 동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미 10군 단장 알몬드 장군은 뼈아픈 결단을 내립니다. 전군, 흥남으로 후퇴한다. 육로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바다, 흥남항뿐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불리던 미군 역사상 가장 처절한 후퇴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미군이 후퇴한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지자 공산치하에서 겪었던 끔찍한 숙청과 탄압을 기억하는 함경도 일대의 주민들이 짐 보따리를 싸들고 미군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군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눈보라치는 산길을 맨발로 아이를 업고 노모를 부축하며 걸어온 피란민들이 흥남부두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던 피란민이 며칠 새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흥남부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의 입장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냉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10군단이 흥남에서 싣고 나가야 할 병력만 10만 5천 명, 차량 1만 7천 대, 그리고 탄약과 군수 물자만 35만 톤이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이었던 현봉학 박사에게 저 부두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감까지 더해져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봉학 박사는 무작정 알몬드 장군의 집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철수하면 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공산당이 미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보복할 겁니다. 제발 저들을 태워주십시오. 하지만 알몬드 장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닥터 현, 내 임무는 병력을 보호하는 것이오. 배가 모자라요. 우리 병사들도 다 못 태울 판에 민간인을 태울 공간은 없소. 돌아가시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장군의 소매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장군님, 저들을 죽게 놔두고 가시면 훗날 역사가 장군을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전쟁터에도 휴머니즘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현 박사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군단장의 권위에 맞서 생명을 구걸하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현 박사의 이간 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그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현 박사의 직속상관이자 10군단 민사부장이었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입니다. 포니 대령은 현 박사의 진심과 애국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알몬드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장군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유를 찾아 우리만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미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싣고 가는 무기보다 저 생명들이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부두 외곽 1km 지점까지 중 공군이 밀고 들어와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없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알몬드 장군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군인의 냉철한 이성과 인간의 뜨거운 양심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조소, 민사부에서 알아서 하시오. 단, 군 수송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남는 공간에만 태우도록 하시오. 남는 공간, 사실상 태우지 말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LST, 상륙함, 와 수송선은 탱크와 트럭, 탄약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봉학 박사와 포니 대령에게는 허락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부두를 뛰어다니며 배를 찾았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마주친 배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오였습니다. 7,600톤급 화물선인 이 배는 이미 제트기 연료 드럼통 수천 개와 각종 고성능 폭발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고작 60명. 선장 레너드 라루는 현 박사의 설명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배에 민간인을 태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피란민 중에 불순분자가 섞여 있어 불이라도 지르면 배 전체가 거대한 폭탄이 되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적의 표적이 되기도 너무 쉬웠죠. 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라루 선장은 쌍안경으로 부두의 피란민들을 바라본 뒤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화물칸을 비운다. 싣고 있는 무기와 물자를 모두 내려라. 그 자리에 사람을 이 명령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목숨 걸고 싣고 온 그 비싼 무기들을, 전략 물자들을 다시 바다에 버리라니요.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25만 톤에 달하는 군수 물자가 항구에 버려지거나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전쟁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물자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기 대신 생명을 선택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드디어 승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질서정연한 탑승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떠난다 는 소리에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물 사다리를 타고 밧줄을 잡고 기어올랐습니다. 아이를 먼저 배 위로 던져 올리고 부모는 인파에 밀려 떨어지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화물칸은 본래 짐을 싣는 곳이라 창문도, 난방도,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 캄캄하고 차가운 쇠로 된 공간에 사람들이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서 있을 공간조차 부족해 서로 껴안고 있어야 했고 짐짝처럼 포개졌습니다. 정원 60명의 배에 무려 1만 4천 명이 탔습니다. 기네스북에 등 제된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록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태우고 배가 출항하려던 찰나 부두에 남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처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봉학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구했지만 눈앞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12월 23일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흥남을 떠나 부산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항해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3일간의 항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배 안은 사람들의 체온과 오물 냄새,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성냥 불 하나만 켜도 배 바닥에 남아있던 기름 증기 때문에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동해 바다 곳곳에는 소련제 기뢰가 깔려 있었고 중공군 잠수함이 언제 어뢰를 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루 선장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기뢰를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화물칸 안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사람들은 제자리에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은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봉학 박사는 화물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배 안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3일간의 항해 동안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좁고 더러운 화물칸 바닥. 한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없었습니다. 현봉학 박사는 통역 때문에 함교에 있었고 사람들의 막혀 내려올 틈이 없었죠. 주변에 있던 아주 머니들이 산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가위가 없어 이빨로 탯줄을 끊었고 뜨거운 물 대신 사람들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였습니다. 미군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주며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미군들은 그 아이에게 김치일이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항해 도중 무려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치일부터 김치호까지 죽음의 바다 위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었을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거제도 장승포항에 무사히 닻을 내립니다. 배에서 내리는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보며 현지 주민들과 미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좁은 배에서 끝도 없이 사람들이 걸어 나왔으니까요.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살았다 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흥남에서 탈출한 피난민은 총 10만 명에 달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수송선과 LST들이 합심한 결과였습니다. 배가 떠난 직후 미군은 흥남 부두에 남아있던 모든 시설을 폭파했습니다.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오르는 장면,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폭발은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는 잔인한 신호였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유를 찾아 살아남았다 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현봉학 박사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병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지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생전에 자신이 흥남에서 했던 일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조차 자세히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물어보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때 배에 타지 못하고 부두에 남겨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그는 평생을 부채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한국의 쉰들러라는 칭송보다 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던 참된 의인이었습니다. 현봉학 박사뿐만 아니라 그를 도왔던 포니 대령의 가문 역시 대대로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포니 대령의 손자는 한국에서 증조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기도 했죠. 그리고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장 레너드 라루.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바다를 떠나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마리너스라는 이름의 수사가 되어 평생 침묵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그가 남긴 회고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배의 키를 잡은 것은 내가 아니었다. 하느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흥남철수 때 내려온 피난민들의 후손이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도 바로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만약 그날 1950년의 겨울 부두에서 현봉학 박사가 침묵했더라면, 알몬드 장군이 군인의 원칙만을 고집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총칼로 적을 무찌른 영웅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켜낸 영웅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봉학 박사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자유롭게 숨쉬고 있는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호소와 결단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쟁 속 영웅들이 준비한 현봉학 박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에 묻혀 있던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뜨거운 전쟁 실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